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했을 때 데이터를 보게 되면 40%가 다 보험에서 이제 마련을 하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재원 파이프 그쪽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보험 청구권 신탁 설정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신보험 만약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또 돈이 또 내려온 걸 알게 되게 되면 또 분란이 있고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설정해서 이 돈은 상속으로만 납부하게끔 정하는 수가 있다는 부분도 활용해보자 이거.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개인 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26년 2월 12일자 국회에서 민법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 상법에 대한 거,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동안 걱정해왔던 또 생각해 있었던 뭐냐 그러면 유류분 제도가 바뀐 게 일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년 유류분 제도 개정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액에 대한 반환 전환이라 금전으로다가 뭔가를 주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현금 유동성 대응 및 신탁 보험 솔루션에서 제가 부제목을 정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상속, 그다음에 가업승계, 금융, 법률 이 실무자 및 고객분들한테서 이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할 게 뭐냐면 유류분에 대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현본, 현물 가지고서 이렇게 유류분에 문제가 생기기면 줬었는데 이번에 바뀐 게 뭐냐 그러면 돈으로 주라는 거예요. 돈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류분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이제 뭐로 줘야 된다? 돈으로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이제 딱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제때 안 주게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을 짜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잠깐 요약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26년 2월 10일자 국회 통과 핵심 및 국무회의 경과 부분들하고 세 번째는 뭐냐 현금 유동성 쇼크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좀 순서를 잡아봤어요. 네 번째는 해결 프레임 사전 현금화 설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거기에 다섯 번째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장애인과 이런 거 떠나서 장애인과 미성년자 떠나서도 이 개념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이것에 여섯 번째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좀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고요. 그것이 일곱 번째 뭐냐면 신탁 역할과 유의사항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말씀드렸고 여덟 번째 결론 및 다음 액션 부분들에 대한 순서로 해서 한번 잡아봤어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나름대로다가 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쭉 하면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화 요약 부분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유류분 제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폐지 아니에요. 폐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정산 방식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뭐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원물 반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의 몇 분지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사실 반환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뭐냐면 그거를 금전으로다가 가액으로 반환 전환원칙 그 금전으로다가 하라는 거죠. 물건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층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층이 그 유류분 반환 소송에 나갔다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갖다가 매각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다 뭐라 돈으로 정산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번에 바뀐 내용의 아주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물 반환에서 뭐로다 바뀐 거다? 가액, 돈으로다가 반환을 한 것을 원칙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적용 시점에 대한 것이 이제 언제냐 한다 그러면 법 공포 시행 이후에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24년도 4월 25일 헌재 결정 이후에 상속분에 대한 소급 정의에서 요망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이제 이게 시행된 이후부터 다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자, 분쟁의 쟁점 유동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층, 7층, 지분율에 대한 어떤 지분에서 뭐냐면 평가액으로다가 오게 되는 거죠. 그 평가액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 시점이 아니라 그 평가되는 그때 그
대한 평가 시점이 되는 거죠. 시가로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유류분이 전에랑 변화됐다. 모르다가 현물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 이제 모르다가 바뀌었다. 원물 부분에 대한 반환에서 이제는 가액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통과 핵심 내용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물 반환에 의해서 가액으로다가 바뀌었던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폐륜 상속의 유류분권 상실되는 거죠. 그렇죠. 이 폐륜 부분들에 대한 건 그냥 상속도 그다음에 유류분권도 모두 박탈하게끔 제도가 신설이 됐다는 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됐고요. 기업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유류분 상전 시 특별 수익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거 반영하겠다는 소리니까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부 규정 소급 적용 부분들에 대한 건데 경고죠. 24년도 4월 25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부부터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 통과 핵심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거로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회 통과가 됐으니까 국무회의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게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봐보죠. 처음에는 뭐냐면 24년도 4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들 형제, 자매, 유류분 이거 사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륜 상속의 규정 미비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좀 잠시 만들어라라고 했었던 내용에 대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거를 26년 2월 12일에 통과를 시켰는데 민법 개정안 의결을 해서 가액 반환 원칙을 신설하게 되고 폐륜 상속의 상실제도 부분들에 대한 걸 도입했다는 거 이게 참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국무회의를 3월 10날에서 들어가서 공포안을 확정을 했고요. 이제 3월 중으로다가 해서 개정민법 효력이 이제 시행이 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잡혀져 있는 거. 이 흐름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 영향 보게 되면 현금 유동성의 쇼크가 이제 발생이 돼요. 뭐냐면 현금 부족 리스크가 나오는데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 일부 지분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전에는 그 가능했는데 이제 가액 반환으로 다 원칙이 됐대요. 가액 반환이라는 게 뭐냐면 금전으로다가 해서 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입돼서 막대한 현금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 납부고 상속세도 납부하고 가액 반환금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고 유류분도 제때 안 해주면 지연 이자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이 평가 시점이 상속 개시냐 반환 시점에 대한 거 이 시세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 반환 시점에 그러니까 주기로 본래의 상속이 일어났던 데서 시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올라가면 더 골치 아픈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자율 지급 기한도 산정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안 주게 되면 이자까지도 물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유류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 취약 케이스를 들여다보면 어느 분들이 이제 필요하실지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가 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죠. 뭐냐면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인 경우 유류분 반환을 위해서 핵심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이게 자녀들 중에서 누가 삐딱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걸게 되는데 줄 돈은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 여기 건물 가져가.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업생계 오너 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경우 다른 자녀가 현금이 없어 달라다 보니까 어떻게 현금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경영권 부분들에 대한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한 것이 다시 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골치 아픈 형태가 되는 거죠. 지분 분산 깊이 가족 기업이에요. 그렇죠. 경영 효율성을 위해 지분 쪼개기를 피해다가 오히려 막대한 현금 유출로 기업 유통성이 위기에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지키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사전 유동성 설계가 아주 필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결 프로그램의 사전 현금화 설계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현금이 이제 필요로 하겠다는 거를 이제 금방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상속세 스텝 1 부분들에 대해서 상속세면 유류분 동시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 거고 저쪽에 소수의 막내가 누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왔을 적에 이거에 대해서 유류분 어떻게 내줘야 될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굴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벌여서 최악 기준 최선에가 나름대로다가 이제 그거를 해서 현금 유동성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계획도 세우자는 거죠. 부동산 매각 가능성 및 금매 손실액 추정 같은 거에서 얼마가 부족한가 부분들에 대한 거 정확한 갭을 갖다가 분석해내는 것이 1차적인 해결 프레임 부분들에 대한 거 하나라고 본다 그러면
또 스텝 2에서는 뭐냐면 재원 파이프를 구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만큼 필요한 만큼에 대한 거를 뭐냐면 어른에 대한 생명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보험하게 되게 되면 에이 뭐 그냥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신 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상속세를 납부를 못하는 부분들, 또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 실제 부자들 되시는 분들을 가지고서 많이 하다 보면 결과적인 거는 뭐냐면 보험이 전체 상속세 납부 재원의 40%를 커버를 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보험이 어떻든 간에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상속세 신고했을 때 데이터를 보게 되면 40%가 다 보험에서 이제 마련을 하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재원 파이프 구축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보험 청구권 신탁 설정으로 현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신보험 만약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또 돈이 또 내려온 걸 알게 되게 되면 또 분란이 있고 써버릴 수가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설정해서 이 돈은 상속으로만 납부하게끔 정하는 수가 있다는 부분도 활용해보자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인의 잉여금 배당 및 퇴직금 재원이에요. 돈 부분들에 대한 거,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거 보험하고 그렇죠. 보험하고 부동산 처분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회사에서 자금을 빼내는 거죠. 뭐냐면 퇴직금을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빼놔내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빼내가지고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스텝 3에서는 뭐냐 그러면 집행규칙 수립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세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납부하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 또 유류분을 걸어온다 그러면 그때 유류분 부분들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생활비 이런 순으로다가 쫙 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료보험 반환 지급 조건을 갖다 명문화해 주는 거죠. 뭐 막내가 아니면 둘째가 누군가가 유료보험 부분들에 대한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명문화해서 탁 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인가 자동 집행 로직을 만드는 거고요. 거버넌스 구축하는 건데 뭐냐면 전문 수탁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를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결과적인 거는 이거는 민사 신탁보다는 상사 신탁에 맞는 형태 같아요. 민사 신탁인데 자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골치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계약을 통해 가지고 상사 신탁에다 맡겨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지출 증명 및 투명성 확보로 가족 간의 분쟁을 완충할 수 있는 형태에 딱 좋은 것 같고요. 법적 리스크 사전 검토 및 유언 대응 신탁과 연결해서 이런 부분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게 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현금 설계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이제 발음해서 동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보험금 청구권 신탁 부분들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해보죠. 이게 뭐냐 정의를 하게 되게 되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자체를 신탁 재산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업자,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이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것을 누가 수탁사가 관리하고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위탁자가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또 동일하게 또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그 가입한 부분들에 대한 걸 누구랑 가서 수탁자, 신탁업자 부분들하고 가서 계약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위탁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내려오는 거를 수익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가는가? 수탁자한테 가는 거야. 수탁자한테. 그래서 우리 수익자인 자녀한테 가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상속세 납부 부분들에 대한 재원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명문화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수령 및 관리가 되는 거고요. 맞춤형 지급 설계 부분들에 대한 거고 미성년자 장애인 보호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건 뭐야? 세금 납부 재원 확보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해서 흔들림 없이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적어놨어요. 뭐냐면 유류분 회피 수단이 아니거든요. 이 신탁이라고 하는 거를 해놓게 되게 되면 유류분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계시는데, 이 유류분에 대한 회피 수단이 아니에요. 현금 흐름을 관리해서 집행 인프라를, 그래서 어떻게 상속세 납부하고 또 상속세 납부한 다음에 유류분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현금으로다가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제 논리가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서 뭐 세금을 피해가고 뭐 유류분을 피해가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도입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권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해주면서 이렇게 조건을 내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충족해서 가라. 첫 번째는 뭐예요? 일반 사망에 3천만 원 이상이, 이건 필수예요. 필수.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생명보험사예요. 손해보험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만 해서 들어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어떻게 위탁자, 이게 다 동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동일인이 되고요. 수익자 지정은 1단계 보험 수익자를 누구로 해야 되는 거다. 이게 결국에는 자녀에서 신탁업소로다가 탁 변경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경이고요. 그러면 보험 계약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된다? 보험 계약을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가족 및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다가 딱 넘어가게 되게 되면 수익자 지정하게 되게 되면 신탁 수익자를 갖다 누구에 마찬가지로 가족에 다른가 보험에 있어서의 최초의 수익자가 신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익자가 되는 형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한사항은 뭐예요? 설정 후에 보험 계약 대출 없어야 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활용 시나리오 부분들에 대한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제가 자꾸 한번 되풀이 한번 해보자 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이렇게 딱 피상속인이 딱 사망해서 돈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신탁업자 부분들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다 뭐냐 그러면 상속세 납부 재원 부분들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납부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유류분이 있다면 유류분해서 주게 되는 형태가 되고, 세 번째 뭐냐면 생활비라든지 잔금 부분들에 대한 건 집행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순위 상속세 납부, 2순위 유류분 반원, 3순위 뭐야? 생활비와 부분들, 자녀 부분들에 대한 해서 자녀 재산 부분들에 대한 거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 세 가지 부분들입니다. 자, 신탁 역할 현금 파이프라인과 분쟁 완충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즉시 유동성 확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이게 부동산 매각이나 대출 없이 즉시 가용 가능한 이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가 진짜 그 용도 상속세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차단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지급의 우선순위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자동 집행 규정 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상속세 납부하고, 두 번째 유류분 주고, 세 번째 뭐야? 상할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다가 딱 잡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 네 번째 분쟁 완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해서 가족 분쟁의 완충제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류분 이거 회피가 아니라 준비 수단으로서 이 신탁 역할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마치 신탁 재산에 대한 것이 가지고서 이게 다 뭐 세금 다 피해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신탁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제가 강의하다가도 질의 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게 신탁 재산은 유류분 반환돼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류분 반환 의무를 성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세 납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류분에 대한 확실한 지불 수단으로서 활용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높이자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자, 유의사항 및 리스크를 한번 체크해보죠. 과세 부분들에 대한 거에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상속증여세 법칙 구조 부분들에 대한 거, 신탁재산도 과세 대상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요건 준수하라고 하는 거야. 3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위탁자 동일해야 되고, 대출업소에 대한 거고, 수익자 누가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 또 대출업소에 대한 거, 이거 딱 맞춰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적 리스크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회피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하고요. 24년도 4월 25일 이후 부분들에 관해서 소급 적용 시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및 이자 부담이에요. 뭐냐 그러면 이거 제때 딱히 유류분 반환 안 내면 그때부터 카운터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이 다음 액션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한번 적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뭐냐 그러면 핵심 결론은 전에에 대한 거랑 명확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현물 반환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해서 가액 반환으로 바뀐 거예요. 돈으로다가 지급해주라 했죠. 유류분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이제 뭐야 가액 반환 금전으로다가 지급해주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게 이번에 바뀐 거니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류분 제도의 개정으로 해서 부동산 등 현물 반환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현금 정산이 원칙이 되었어요. 이번에부터. 그래서 따라서 상속세 납부와 유류분 반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유동화 설계가 상속 분야가 비용을 주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상속세도 납부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해가지고 유류분 반환 소송을 들어와 봤다고 쳐봐요. 형제들 간에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속세 6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현금의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현금의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거가 이 중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부모가 들어서 해주는 게 참 필요로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요즘에 된 거 그제였었죠. 어떤 45 되신 따님하고 78세 된 분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 중에서 상속세에 대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왜 남편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납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신탁에다가 묶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세 납부하면 어떻겠냐라고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2억 5천 정도 부분들 뭐 3억 5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상속세 재원으로다 애들이 할 수 있게끔 묶어주고 싶다 그러길래 그러지 말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78세 되시게 되게 되면 아직까지도 보험회사에 하나 정도의 상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종신보험 부분들에 대한 거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차라리 월납 보험료 부분들에 대한 걸 납부를 자녀들 중에 누가 능력이 있는 캐시가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누구로 해요? 자제분이 하고 피보험자 누가 부모가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다가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되면 현금 2억 5천 3억 뚝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부모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신탁에다 묶어가지고 자녀들이 상속세 재원으로 쓰게 해주려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쓰시라고 그냥 살아계시나 여행도 다니고 쓰시라고 차라리 자녀들이 종신보험 활용하면 이거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게 상속세 납부하고 유류분이 동시에 있는 사전 유동화 설계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 유류분에 대한 것도 또 바뀌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상속세 유류분에 대한 통합 시뮬레이션 이거 돌려보면은 이거 나오게 되어 있죠. 얼마 정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규모 산출 및 청구권 신탁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보험 청구권 신탁을 어떤 보험을 가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신탁 설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급 우선순위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하고 유류분 반환하고 상환비 지급하라라고 어떻게 돼요? 위탁자가 서면서부터 설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분쟁 대비 법적 조항 부분들에 대한 걸 쫙 되게 되면 가장 좋아요. 가장 부분들에 대한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슈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준비해서 오늘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구독, 좋아요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